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친박 인명사전이 화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선임된 친박 인사가 총 87개 기관에 무려 11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출신의 대선 캠프 출신, 그리고 대선 지지활동 단체 출신들까지 해서 공공기관에 대거 포진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그분, 당선인 시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라고 약속하셨죠. 친박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점령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하기야 어디 땅에 팽개친 약속이 한두 개라야 말이죠. 친박 인사, 친박 언론이 판치는 세상, 친국민을 표방하는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오늘도 국민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출발합니다. 학교에 5분 늦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던 송세현 군이 결국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송 군의 담임교사는 체벌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체벌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고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요. 하는 수 없이 경찰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자를 2번 죽이는 세상. 네티즌들 성토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힘센 박정희의 철권 통치, 부자 재벌 회장의 비리, 그리고 꼰대 선생의 체벌. 이 세 개는 우리 사회에서는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 같다라는 네티즌의 글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네요. 국정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그분, 뒤늦게 유감을 표시하며 수사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통해 진상규명과 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간과해서 그냥 넘긴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인식, 그리고 또 법치와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저열하고, 그리고 민주국가에서는 헌법과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가치들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부정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서강대 학생들, 학생 주권이 사라진 현실을 개탄하며 급기야 서강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학교 측이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제2 캠퍼스 건설, 학과 구조 조정 등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서강대 학생들은 자본의 전당으로 전락한 대학을 규탄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무 정보도 결정권도 없이 있다가 무엇인가 결정되고 나서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학생들의 인권에, 교육에, 그리고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2014년 지금 서강대학교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강대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이 자리는 또한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결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2년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유시영 대표와 경영진의 노조 파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말 유성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가 충북 옥천으로 향하는데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버스 기획단은 검찰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을 스스로 짓밟았다고 규탄했습니다. 검찰에 이런 편파적인 태도는 향후 복수노조 시대에 부당노동 행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유성기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 파기 시나리오가 작동이 되고 창조 컨설팅과 같은 노조 파기 전문 노조 법인들이 활기를 친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검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보류했던 캐나다와의 FTA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또 대기업은 살리고 농가를 죽이는 졸속 협상을 했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FTA 체결로 대기업의 자동차 수출은 확대되지만 국내 축산 농가는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문제가 많은 비정상적 FTA라고 호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 불법 시위에 가담한 시민은 물론 정치인도 현장에서 연행하겠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 신고도 없이 마구잡이로 집회를 벌이는 일부 보수단체에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 리포터 새날 씨가 국민의 안전보다는 마구잡이 연행을, 또 국민의 지팡이보다는 권력의 신여를 자처하는 경찰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불법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불법 폭력 시위 발생 시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며 정치인이라도 법 질서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현장 연행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비록 불법 폭력 시위란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마저 빼앗으려는 발상이 아닌가 싶어 짐짓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권력을 더욱 강하게 휘두르겠다는 공언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불법 폭력 시위, 물론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 중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공권력이 애초 합법이었던 시위를 방해하거나 일부러 불법을 조장하여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때로는 과도한 진압에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수단체가 사전 신고 없이 맞불 집회를 벌이거나 폭력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사전 집회 신고에도 아랑곳 없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불법 시위를 벌이기 일쑤이고 그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일삼곤 합니다만 경찰의 제지는 없습니다. 군복을 입고 가스통과 사제권총을 든 채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해오는 보수단체의 시위 모습은 이제 일상과도 같이 흔한 모습이 되었는데도 경찰은 나몰라라 하고만 있습니다. 이중잣대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국민들에게 정작 공권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치안 유지입니다. 경찰이 모두 시위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반드시 필요한 곳엔 구멍이 숭숭 뚫리기 마련입니다. 3.1절 서울 압구정동의 한 빵집에서 벌어졌던 묻지마 인질극을 비롯하여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가던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괴한의 칼에 찔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묻지마 범죄인데요.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할 만큼 치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청장이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공언해야 하는 건 시위 현장 연행과 같은 사안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치안 부재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요? 치안에 구멍이 뚫리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계는 지금 어디쯤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고발 리포트 새날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대재앙에 느닷없이 삶의 거처에서 쫓겨난 후쿠시마 주민들. 평온한 일상을 빼앗기고 고향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계절만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유령 도시 후쿠시마. 원전이 빼앗아간 후쿠시마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올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니어 각현합니다.
자, 어제였죠.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 원전 사고 3주기를 맞아 그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 오신 아주 또 어렵게 모신 한 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바로 정주아 작가님이신데요. 후쿠시마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신 얘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맞다. 그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보다는 선생님으로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죠? 주아 씨가 제일 좋은데요. 아, 주아 씨, 그럼 사모님께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저를 형이라고 부르니까 아, 네. 대색 씨가 저한테 저는 이름 부르고 아, 또 굉장히 또 독특하시네요. 네. 시시라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선생님이라고 또 앞으로 좀 고맙습니다. 호칭을 한번 제가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저도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기도 했지만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 네. 저희가 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바로 사실은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사실은 빼앗긴 후쿠시마에도 봄은 온다. 자, 후쿠시마에 다녀오신 후에 사진집을 내셨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왜냐면 저희 좀 네. 자, 제목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책 제목이 이러한데 굉장히 친숙한데 알고 봤더니 이상하 시인의 제목과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책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네. 세세하게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네. 일단 좀 간단하게 추려 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후쿠시마에 왔던 그 재앙, 모든 전 세계 시민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들을 빼앗긴 그들 역시도 어떠한 태도로 자신들의 재앙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참 어떻게 본다면 이 후쿠시마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자신의 삶의 지금 쉼터가 어떻게 그렇죠. 본다면 지금 다 빼앗긴 거죠. 빼앗겼다라고 느끼실 텐데 이분들에게도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지금 다시 또 시작되는 삶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거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후쿠시마에는 일단. 제가 다녀온 거는 2011년, 그러니까 네.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에 그 재앙이 있었죠. 네. 저는 그 해 11월 3일 날 와, 그 해에 처음으로, 바로 그 해에 다녀오셨네요. 가서 네. 처음에 갈 땐 여러분이 같이 갔습니다만 가서 일주일 정도 거길 둘러보고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이듬해 2012년 3월까지 5번 다녀오면서 작업한 걸 가지고 저 책을 만들었던 겁니다. 아, 네. 지금은 다 잊혀졌겠지만 2012년 3월 26, 27일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네. 세계 핵방위 정상회담을 개최했었습니다. 네. 전 세계 7개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핵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던 모양인데요. 네. 그 회담하는 거 시기에 맞추어서 견지동에 있는 평화박물관에서 전시를 했고 네. 그리고 책을 만들었던 것이죠. 아, 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후쿠시마에는 그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라고 네네.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이 사진집에 나오는 이 풍경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찍은 것인지 예, 제가 좀 궁금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후쿠시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아주 고유 명사화돼서 후쿠시마 그러면 딱 어느 한 지점만 생각하는데 네. 아시겠습니다만 후쿠시마는 현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식으로 하자면 도가 될 터인데요. 경기도 같이 이런 예. 식으로. 네. 그러면 그 안에 후쿠시마 현내에 후쿠시마 시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후쿠시마 시는 사고가 난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약 한 직선거리로 한 70여 킬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태백산맥처럼 커다란 산이 있고요. 네. 굉장히 큽니다. 그 산을 넘어서 해안가로 내려가면 거기에 자그마한 조그만 소도시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미나미 소마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네. 제 작업은 그 후쿠시마 시에서 출발을 해서 그 산을 넘어가서 미나미 소마 그리고 후쿠시마 그 제1 원전 네. 주변을 함께 작업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참, 근데 저도 뭐, 저기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가 사실은 통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자, 근데요, 사진들이 하나하나 보니까 저는 사실 그 후쿠시마 그 현장 사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랄까 좀 이 사고 현장의 그런 좀 암울한 네네.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거리의 소소한 풍경들이나 이런 산들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좀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좀 그런 메시지도 좀 받았고요. 네. 뭔가 이런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만들어낸 기본적인 의도는 사실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방위 정상회담, 즉 전 세계 주요한 나라의 정상들이 한국 서울에 모여서 핵에 관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분들을 향한 작은 목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네. 뭐 여기서 욕하면 안 아니, 되겠습니다만 해도 돼요. 네. 씨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연은 아름답다. 아. 그러니까 이 재앙이 뭐 자연의 재앙이라고 치부하고 싶겠지만 네. 사실은 일본에서의 후쿠시마 현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네. 도호쿠 지방이라고 그래서 참. 이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지역적 차별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물론 나중에 알았었습니다만 네. 그러한 곳에 있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기는 도쿄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도쿄 사람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그 먼 데다 힘없는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쓰나미에 의해서 혹은 그 이전에도 물론 문제가 있었다고 나중에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과 미래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더 불구하고 그곳의 자연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역설적인 얘기를 통해서 네. 너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음. 이 너네들이라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 양쪽 다이겠습니다만은 일단 일본에도 있는 정부를 대신하는 혹은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 혹은 네. 그 이외에 핵을 갖고 이리저리 하고 장난을 있는 치는, 물론 네. 핵 모피아도 얘기합니다만은 네. 그런 사람들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분들에게 어떻게 좀 느껴봐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도 뭐 일본과 다르지 않다라고 또 느끼는 점 뭐냐면 우리 밀양 송전탑 같은 것도 네, 어떻게 네. 본다면 그 밀양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세워야 된다. 그러면 더 심하죠. 사실은 그 고리가 있고 네. 고리 조금 더 위에는 신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리가 이제 부족해서 신고리를 만들어서 지금 3, 4호기를 또 지금 막 짓고 있고 거기서 만들어낸 전기를 이제 그쪽 밀양 쪽으로 해서 대도시 서울 쪽으로 송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쪽을 가보면 정말 보편적인 분들이 다녀오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요. 거기도 여전히 아직 네.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제가 만나본 분 한 분은 지난번 고리 때 이주를 당해서 그쪽으로 이주해 왔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주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또 국가에서 마련해주는 어떤 터에 가서 또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거로는 그저 집이나 하나 짓고 사는 것이지 자기 삶의 터전, 그러니까 집 근처에 어부는 그 앞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생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이나 처우는 전혀 없이 야 저쪽에 또 집 마련해 줄 테니까 터를 둘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이것이 보상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밀양도 저는 내내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요. 어떻게 본다면 일본보다 더 심할 수 있는 그런 훨씬 문제. 심하죠. 네. 그러니까 뭐 비교하는 건 좀 뭐 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으로 보면 국민들에 대한 일정한 배려는 우리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그 사고 이후에 그분들 거기 살고 계시는 그분들도 불만이 되게 많지만 이주를 시키는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보상에 대한 문제가 적어도 우리나라하고 직접 비교를 하자면 제 경험으로 비추어 얘기 드린다면 뭐 서너 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 거는 둘 다 똑같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그래도 네. 조금 좀 덜 나쁘게 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참 정치인들 향해서. 그러니까요. 이 안타까운 우리나라에 관한 얘기 한번 또 저희가 두 번째 사실을 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사실은 한국은 지독한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 참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원전 유출 사고에 의해서 이 방사능이 우리나라의 해안까지 온다, 막 난리가 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잠잠해요. 네. 근데 여전히 좀 위험한 상태 아닐까요? 언론에서는 한 번도 지금 보도가 좀 잘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사실은 뭐 일부는 많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체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이 불량 제품이 들어갔다는 거. 네. 또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뭐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관련된 건 일부 대학의 선후배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등 하는 그렇죠. 것들이 많이 사실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네. 그리고 일정하게 그 여러 번 난 그 작은 사고들도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태도, 네. 거기에는 좀 적극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문제를 단순히 나하고 거리가 떨어진 저쪽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으로부터 오는 전기를 내가 쓰는 한 저쪽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모두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런 사건이 터질 때 잠시 있고는 평상시에는 거의가 모두 잊어버리고 있죠. 아. 저는 지금 궁금한 게 해운대 사시는 부산에 네네. 해운대 사시는 분들 참 궁금해요. 왜요? 거기는 직선거리를 2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8년에 시작한 고리 원전 1호기가 네.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기장을 통해서 해운대가 아마 직선거리를 20km 정도밖에 안 저희 되거든요. 부모님 사시거든요. 부산에. 근데 그분들 근데 정말 근데요, 서운하세요, 저도 서운해.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 가끔 내려가서 네. 이제 뭐 주변 분들을 보면 전혀 그런 데 대한 이런 안전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세요. 그냥 뭐 괜찮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들. 그거 근데 굉장히 이건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네, 우리 맞습니다. 바로 옆 나라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크나큰 이런 네. 피해를 입게 되는 건지 참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도 무감각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근데 여기 책을 안에 보니까 참 뭐랄까, 그래도 이곳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좀 네. 소소하게 애쓰시는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막 감나무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감나무에 아무도 감은 따먹진 않았더라고요. 좀 못 약간, 먹죠. 예, 뭔가 좀 휑한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제가 설량계라는 게 있잖아요. 설량계. 그러니까 뭐 그것도 30-30만 원짜리부터 뭐 굉장히 비싼 것까지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조그만 설량계를 가지고 가서 요새를 다 찍어봤더랬어요. 네. 그런데 조금만 높은 지대에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우리에게 허용된 거에 최소한 서너 배에서 어떤 곳은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아직. 네. 그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니까. 네. 누가 오셨네요? 누구야? 네. 이상한 사람이요. 저희 고발 뉴스가 네. 만인한테 지금 이렇게 공개돼 있어가지고 불쑥불쑥 이렇게 찾아오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계속. 네, 생생합니다. 네, 생방 같은 느낌이죠. 네. 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가 좀 이게 그 고지대는 또 더 이렇게 높게 나오는군요. 수치가. 이 방사능의 물질이 네. 마치 먼지처럼 바람을 타고 이동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밀폐된 곳에서는 설량계에는 제로예요. 아, 밀폐된 곳에서는. 네. 그런데 그 오픈된 곳에 바람이 부는 조금 높은 지역에 가면 굉장히 심한 방사능 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노지에서 맞았던 사과라든지 이 지역이 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감나무 사과, 사진이 많더라고요. 감, 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지금 3년 전부터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되게 큰일 나죠. 네, 참.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일상을 얘기하시니까 네. 제가 네. 경험한 걸 잠시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2012년에 이제 갔을 때 네. 그때 여름이었어요. 한 5월쯤 갔는데 네. 어느 분이 트랙터로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시에서 미나미 소모로 넘어가는 이 산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중턱쯤에서. 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가지고 막 쫓아갔어요. 네. 너무 신기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소출된 거 먹으면 절대 안 되고. 네. 이렇게 찾아가 갖고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못하니까 네. 아주 떠듬떠듬 네. 이제 부탁을 해서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 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떠듬떠듬 이해한 거로는 여기 지금 너무 이 방사능이 세서 아무런 작물을 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네. 그래서 다들 피난 갔고 요 위에 한국 여자가 시집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분도 얼마 전에 이사 가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왜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시냐? 안 하면 어떡하냐? 먹으려고 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추수를 해서 수확을 해서 내가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고 오랜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본다면 이 거주의 공간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삶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죽거나 정말 다른 데를 이주해서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가 되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거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작은 농토에 집 하나 갖고 있던 사람이 그걸 누가 사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저 오키나와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어쩔 수 없이 여기 산다고요. 네.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근데 그런 분들이 봄이 돼서 밭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서의 그들의 태도가 저는 조금 가슴에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위험하다. 여기서 네. 농사 지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그 과실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네. 정작 그 방사능이 유출된다는 계속 그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우리나라 주부들은 또 굉장히 좀 주부들은 네. 또 겁을 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정부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만 하는데 네, 네. 이게 더 혹시나 좀 불신을 더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어떤 우리가 기준이라는 거 자가 있는데 이게 자가 1m야라고 누가 기준을 세워놨을 때는 그것이 늘 1m여야 하잖아요. 근데 네. 어떤 자는 1m 12cm고 어떤 자는 99cm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은 좀 그러니까 명확해야죠.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하는 것을 국가가 자료를 오픈하고 네.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도구를 써야 되는데 우리들한테는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 마련한 기준도 그렇고 우리가 충분히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은 계도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해서 함께 성찰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 스스로도 알려는 노력을 물론 하기 어렵지만 네, 국가에서는 그러한 계도하는 국가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을 거의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험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카더라 통신 혹은 괴담 수준의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느끼기에는 그게 더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좀 현명한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그런 방사능 수치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디예요? 그 사이트가? 수투비투어닷컴이 있더라고요. 우리 좀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지금 좀 방송 보시는 분 근데 아시게. 그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뭐 별로 믿지는 않는데 그나마 이렇게 언뜻 쉽게 들어가서 보면 거기서 보면 뭐 쭉 나와요. 네. 그런 수치들이. 네. 근데 도쿄보다 서울이 더 높아요. 방사능 수치가 더 아주 높게 작지만, 나오나요? 네. 그건 모든 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거든요. 네. 속초나 강릉 같은 경우는 2배 넘습니다. 아니, 거기에 그 아주 보수적인 단체에서 국가에서 주는 정보를 데이터를 가지고 올려놓은 건데도. 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그런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당신들 좋아. 이런 태도로 우리들한테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오픈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본 도쿄보다는 삼척이나 강릉, 서울이 더 높다는 거는 아무도 주부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삼척에서 방송 보신 분도 얼마나 지금 화들짝 놀라셨을까요? 참 말씀 듣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원자력 발전소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건 좀 말이 안 돼. 아베도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참 무슨 왜 말입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정부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데요. 자, 그렇다면 또 세 번째 사실은 넘어가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겠네요. 네. 세 번째 사실은 핵 위험은 평온한 일상에 숨어 있다.
자, 참 아까도 뭐 이 작품의 의도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사진 속의 일상은 참 어떻게 보면은 잔인할 정도로 평온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핵공포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일상 속에 이 핵에 대한 이 경각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사진 한 점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네. 요 사진은 어느 중학교 네. 운동장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현의 북서쪽에 위치한 후쿠시마 시가 있고요. 네. 거기서부터 남동쪽으로 약 50km쯤 내려오면 고리야마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네. 거기도 이제 후쿠시마 시처럼 크진 않지만 꽤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거든요. 네. 거기에 조선인 학교입니다.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에는 뭐 여기저기 한국과 관련된 그런 초, 중, 고등 뭐 대학교도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갔었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 뭐 동포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 그 파란색 천으로 덮여 있는 이게 뭐냐면요. 네. 사고가 난 직후에 이 운동장을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여기 워낙 방사능 물질이 많이 떨어져 있을 터이니까요. 네.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니까 트랙터를 걷어내 가지고 쌓아놓고 천으로 그러니까 비닐 천으로 이렇게 네. 덮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뛰어놀아야 되는 애네들은 물론 지금까지는 다른 중학교로 네. 이제 이렇게 다 전학을 시켜가지고 여기는 이제 휴교령이 내려서 아마 거의 지금까지도 이제 오픈되지 못하는 이제 학교가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땅, 또 공기, 또 낙엽, 고인물 이런 데에 상당량의 방사능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첫째로 물리적으로 보면.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중에 퍼져나왔던 방사능이 주저앉아서 낙엽이나 땅에 스며드는 건 당연할 텐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속적으로 떨어진 이 땅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깊이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 문제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들 보편적인 삶의 안쪽에 들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전투력이랄까요, 좀 이렇게 의지를 좀 네. 가져야 되는데 뭐 국가에서 그거를 사실은 조금 도와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핵에 대한 이해, 공부,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렇지 않은 거를 얻어내려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워낙 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숨어져 들어와 있는 일상의 핵에 대한 그 뭐 공포랄까 두려움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아, 참 어떻게 본다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굉장히 이게 위험한 수준에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는 커다란 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이런 큰 부처에서 이걸 실시하는 이유가 어떻게 본다면 뭐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나 아베 그쪽 일본 정부에서도 원전을 더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의도를 어떻게 본다면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잘 하거든요. 알려진 겁니다만은 MB 말기에 우리도 아랍에미레이트 네. 뭐 그쪽 또 아베도 마찬가지로 그쪽 네. 가서 또 핵 수출했지 않습니까? 뭐 다 사인하고 돌아왔다고 신문에도 나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거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의 도구로 이미 전환되어져 있고 네. 그것을 국가에서는 조장을 해야 되고 또 값싼 전기 또 특히나 산업용 전기 같은 거는 우리들이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요즘 뭐 전기료에 대해서 얘기가 좀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산업용 전기는 사실은 지금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기업서 쓰고 있는 전기료. 네. 그러니까 난방도 기름으로 하던 것조차도 전부 전기로 돌리고 있는 이러한 정말 웃지 못할 현실들을 우리가 직시해서 국민들이 정말 좀 파이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데 네. 또 여기
잠깐 또 얘기를 하면 책 관련돼서 내용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히로시마 원폭 평화기념관 그 비석에 새겨진 말 네. 보니까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자, 이 사진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좀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좀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서 저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히로시마 원폭 기념관도 사실은 시모노세키에서 그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배를 타고 가고 거기서 자전거로 학생들하고 같이 거기를 참관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네. 매년 8월 9일이 되면 어마어마하죠. 거기 8월 6일, 8월 9일은 나가사키고 8월 6일이 이제 히로시마죠. 그때가 되면 막 세계 각지에서 그 원폭 투하에 대한 평화 운동 차원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 정부도 자신들의 피해만 강조합니다. 특히 네. 히로시마가 그렇습니다. 네. 히로시마 평화 운동을 보면 자신들이 당했던 피해에 대한 얘기만 해요. 네. 그런데 일본은 물론 한쪽으로는 원폭에 의한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자이지만 그 피해를 가만히 앉아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가해도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요즘 뭐 역사 왜곡 잘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전부 자기네들이 받았던 고통에 대한 얘기, 원폭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얘기만 하지 왜 그러한 것을 야기했는지에 대한 자기네 잘못 얘기 잘 안 한다는 네. 얘기죠. 하나. 또 하나 이쪽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죠. 일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번 일도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에 있었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직시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문제였었던가를 그분들을 털어놔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40년, 50년을 지내오다 보니 사실은 자기네들이 진정한 각성이 없는 거죠. 시민들도, 국민들도 진정한 성찰이 없어요. 일본 국민들도 역사에 대해서 거의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저희 그 책의 제목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가 이 질문은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 당신들의 빼앗긴 들을 한번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빼앗았던 들에 대해서 성찰해서 그것을 직시하고 그때 있었던 걸 제대로 반성하지 네. 않는다면 네. 당신들의 들에 정말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또 어딘가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거 한번 깊이 논의해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네네. 제목이 있거든요. 네. 정말 과거의 잘못을 정말 되풀이하면 안 되는데 자신들이 받았던 그 피해만 강조를 하고 자신들이 가해했던 거에 대한 뭐 아무런 그런 반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호쿠 지방의 후쿠시마의 그 원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있는 전기는 전부 도쿄 사람들이 쓰거든요. 네. 도쿄 사람들은 자기네 정수장을 오사카로 옮기려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걸러서 들었거든요. 네. 자신들이 먹는 물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왜 후쿠시마라고 하는 자기들이 200km가 넘는 북쪽에다가 그 가난한 땅에다가 그 발전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전기를 갖다 쓰는지를 왜 그들은 반성 안 하냐는 거죠. 안전하다면 청와대 옆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라는 얘기예요. 북악산 밑에. 오쏘. 그리고 네. 거기다 핵폐기장을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산 밑에 좋잖아요. 안반 네. 뚫어갖고 북한산은 전부 그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네. 거기 안반이 튼튼하니까 거기다가 핵폐기를 묻어놓고 그 위에서 정치를 하시라는 거죠. 거기로 송전할 것도 없고 미란 같은 그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는 왜 안 지고 그 먼 데다 해서 거기다가 왜 전기를 끌어오려고 그것도 전선줄 굵기를 잘못해서 그 다시 만들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웃기는 짜장들이죠. 뭐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도 하나의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다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정말 왕짜증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정치가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네, 됩니다. 네, 네. 참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같이 막 이렇게 두 주목을 이렇게 불끈지게 만드는데 아닙니다. 오늘 그 저희가 사실은 몇 번 진행을 했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통쾌해지는 경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또 많은 분들께서 가슴에 담아두셨던 얘기를 이렇게 막 속 시원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참 우리나라에도 핵 발전소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앞서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결론은 짧지요. 모두가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멋으로서의 에너지가 아니라 네. 실생활 속에 에너지 문제가 이렇게 껴들어와서 나를 그 에너지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 뭐 좀 얘기가 좀 겉도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전거를 타는 거, 네. 멋있게 차려입고 그런 MTB나 로드를 타고서는 그렇게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 속에 자전거가 저는 더 많이 파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너지를 아껴야 되고 네. 당연히 많이 걸어서 건강해지셔야 되고 네. 그렇게 에너지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23기, 4기 있는 저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힘을 국민들이 보여주면 정치인들이 더 만들겠다는 소리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니까 뭐 저도 조금 보태는 겁니다만은 정말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요즘에 샤워할 때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거든요. 이런 네. 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문제, 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노력한다면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플러스 그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기업 편만 드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태도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다녀오셨던 우리 정조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책 제목이요. 바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입니다. 자, 참혹한 이 사고 현장을 본다면 어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이 빼앗긴 들 말고도 우리가 또 그동안 빼앗았던 들, 남들에게 피해 입혔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반성하지 않은 채 무작정 우리의 피해 상황만을 부각하는 거, 이것도 좀 문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오늘 새로운 시각을 남겨주신 작가님께도 무척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후쿠시마의 사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늘 더불어 같이 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1월 향년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황금자 할머님.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사시면서도 폐지를 수집해 모은 돈 1억 원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기부하셨는데요. 여기다가 할머니의 생전 유언대로 7천만 원이 넘는 유산마저도 모두 장학금으로 기탁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가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렵게 사시면서도 이웃을 위해 돌아가시면서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할머님의 선행.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뒷짐지고 있는 정부나 또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큰 그리고 값진 가르침 주고 떠나신 황금자 할머님. 다시금 명복을 빕니다. 오늘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유해빈 씨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가치를 갖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별한